서울 강남의 중심,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그랜드 볼룸. 강원그룹이 새롭게 오픈한 초대형 복합 쇼핑몰의 개관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날이었다. 언론사 카메라가 번쩍이고 재계와 문학의 인사들이 앞다투어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인사를 나누는 그곳은 권력과 부가 한자리에 모인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초청된 손님 대부분은 강원그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의 웃음과 말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회장 강준호가 있었다. 강준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계의 상징이었다. 거대한 건설 사업으로 부를 쌓고 언론과 정치권에까지 손이 닿는 인물. 그러나 그의 이름이 존경보다 두려움으로 불리는 이유는 냉혹한 성격과 사람을 서열로 나누는 태도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했고 능력보다 출신을 중시했으며 공감보다는 지배를 통해 자신을 증명했다. 이날도 그는 완벽히 테일러된 수트와 오만한 미소로 무대 중앙을 장악하고 있었다. 행사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와인잔이 연이어 채워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사회자가 그의 성공을 찬양하는 말을 이어가자 강준호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잔을 높이 들었다. 그 순간 한쪽에서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한 명의 여성 직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탈 트레이가 미끄러지며 수십 개의 잔이 깨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일하던 파견 청소 직원이었다. 깔끔한 검은 유니폼, 묶은 머리, 그리고 얼굴에 남은 피로의 흔적.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그녀는 단지 직원 혹은 계약직으로 불릴 뿐이었다. 순간의 정적 후 몇몇 손님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분위기를 수습하려던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사고는 일어났다. 깨진 유리의 잔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의 기분이었다. 강준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 여성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짜증보다 우월감이 먼저 스며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도 않았는데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런 자리에선 기본적인 움직임도 배워야 하지 않겠나? 저 정도면 청소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몇몇 사람들이 억지 웃음을 지었고 다른 이들은 눈치를 보며 반응을 살폈다. 강준호는 와인잔을 살짝 들어올리며 덧붙였다. 좋아, 이런 게 어쩌면 재미일 수도 있지. 만약 저 직원이 지금 여기서 내 아내보다 잘 춤출 수 있다면 내 아들을 그녀에게 주겠다. 어때? 그게 공정하지 않나?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곧 폭소가 터졌다. 웃음은 곧 잔인한 구경이 되었다. 그의 아들 강민재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30대 초반의 그는 평소 언론에 드러나는 부잣집 아들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 역시 이 상황이 불편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시선이 스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가족 안에서 침묵은 습관이었고 반항은 사치였다. 웃음이 잦아들 무렵 사회자가 분위기를 바꾸려 시도했지만 강준호는 손짓으로 그를 멈췄다. 그냥 놔두세요. 이런 밤에는 약간의 재미가 있어야 하니까. 그는 잔을 흔들며 여전히 바닥에 앉아 조각을 줍고 있는 여성을 향해 비꼬았다. 뭐 하십니까? 혹시 춤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손님들 중 몇 명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대다수는 그저 지켜보았다. 권력자 앞에서의 불의는 모두가 침묵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청소 직원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눈물도 없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연, 올해 34살. 일용직 청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3명이 함께 사는 월세방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이름은 한때 신문과 방송에서 한국 발레의 기적이라 불리던 이름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바닥에 조각을 모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주변의 조롱이 거세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평정이 찾아왔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굴욕보다 더 깊은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결심이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으니까. 강준호는 다시 한번 농담처럼 말을 던졌다.
이런 데서 청소만 할 게 아니라 춤 연습을 좀 하지 그랬나. 요즘은 누구나 유튜브로 배운다던데. 웃음이 다시 번졌다. 그러나 그 웃음 사이로 한소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는 듯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무시를 겪었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다른 현장으로 옮겨다니며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모욕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공개 처형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조명 아래 가해자는 웃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마저 얇아진 듯했다. 몇몇 손님이 눈치를 보며 스마트폰을 들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술잔을 들고 웃음을 맞췄다. 그녀가 느끼는 고요함은 오히려 이상한 에너지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무대의 조명이 번뜩였다. 흰색 튀튀, 클래식 음악, 객석의 숨죽인 긴장. 그러나 그 장면은 곧 비명과 충돌음으로 바뀌었다. 16살 때부터 쌓아온 모든 시간과 꿈이 단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밤. 오늘의 굴욕은 그날의 잔해 위에 또 한 겹 쌓이는 듯했다. 강준호는 마지막으로 와인을 마시며 비웃었다. 이런 흥미로운 밤은 오래 기억될 것 같군. 주변의 부하 직원들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바닥에 잔해를 다 치운 한소연이 천천히 일어서는 그 찰나의 정적을.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이 깃들어 있었고 그 평온이 오히려 불안함을 불러일으켰다. 손님들은 그녀가 도망칠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먼지를 털어내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모욕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바꾸게 만든다. 그날 밤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은 다음날 아침 신문에도 실리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해프닝처럼 지나갔다. 그러나 그 밤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서막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이 세상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리라는 것을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이 비웃던 한 명의 청소 직원이 곧 서울 전체를 뒤흔들 이름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모두가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빠져나가길 기다렸다. 그래야 행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웃음과 건배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소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조용히 서 있던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방향으로 향했다. 몇몇은 그녀가 울 것이라 생각했고 몇몇은 사과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낯설 정도로 침착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다. 강준호는 손에 든 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었다. 이제 그만 나가보는 게 어떤가. 더 민망해지기 전에 말이야. 그의 말에 몇몇 손님이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소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단정하고 또렷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웃음이 멎고 잔을 들던 손이 멈췄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 잘못 들은 줄 알았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강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비웃음으로 어색함을 덮었다. 뭐라고 했나? 지금 내 아내보다 잘 춤추면 내 아들을 준다고 한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단 말인가? 그의 말에 웃음이 다시 터졌다. 이번에는 훨씬 큰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눈빛을 오래 마주할 수 없었다. 그 눈빛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지금부터 목격할 일이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힘이었다. 강준호는 그 불편함을 짓눌렀다. 좋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좀 더 즐겁게 만들어보지. 그는 손짓으로 DJ를 불렀다. 왈츠를 틀어봐요. 제대로 된 곡으로. 누군가의 입에서 작게 탄식이 흘렀다.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가 이 자리를 주최했고 그의 돈이 이 행사를 움직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의 기분이 법이었다. 무대 한쪽에 있던 윤혜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이미 이 상관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시선이 닿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런 데서까지 내가 나서야 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결국 장갑을 벗고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서울 상류층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 댄스 클래스를 운영하는 인물로 자신이 이 사회의 품격을 대표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어깨를 풀고 시선을 한소연에게 던졌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자신과 같은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에게서 느끼는 본능적인 혐오. 어디 한번 보자 라는 의미가 묵묵히 스며 있었다. DJ가 음악을 맞추는 동안 사람들은 다시 와인을 채웠다. 긴장한 공기 속에서 작은 웃음들이 흘러나왔다. 이건 더 이상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희생시켜 만든 오락이었다. 강준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오늘 밤의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소연 씨, 자신 있다고 했죠? 그럼 보여주세요. 내 아내보다 잘 춤출 수 있을지. 그의 목소리는 가볍고 유쾌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권력자의 오만이 뚜렷이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박수를 쳤다. 한소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강준호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몇 초 동안 이어졌다. 그 짧은 시간에 몇몇 사람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저 그녀의 눈빛이 자신들을 꿰뚫는 것 같았다. 마치 그 모든 조롱과 웃음을 이미 계산하고 있다는 듯했다. 그녀는 말없이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단 하나의 존재였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묘한 해방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강준호는 권태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시간 끌지 말아요. 지금 아니면 기회도 없을 테니까. 그는 웃으며 부하 직원에게 손짓했다. 촬영해요. 이런 장면은 역사에 남겨야 하니까. 한소연의 눈빛이 순간 그를 스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눈맞춤에 강준호는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권력자는 항상 불안을 웃음으로 덮는다. 윤혜진은 남편의 손짓에 맞춰 무대로 나왔다. 그녀는 몇 발자국을 움직이며 여유롭게 자세를 잡았다. 음악이 준비되는 동안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렸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회장님이 직접 나섰잖아. 재미로 보면 되지. 작은 속삭임들이 흩어졌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음악이 흘렀다. 윤혜진은 부드럽게 움직였다. 정확하고 절제된 동작, 상류칠의 우아함이 담긴 리듬. 그녀는 자신이 비웃는 상대를 완벽히 압도할 것이라 확신했다. 박수가 나왔고 강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한소연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음악이 끝나자 윤혜진이 살짝 허리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주변에서 박수가 퍼졌다. 강준호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이제 당신 차례요. 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그녀가 거절하길 바랐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 한마디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강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그러면 아까랑 같은 곡으로 하죠. 모두 잘 봐두세요. 서울의 한 청소 직원이 상류층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순간입니다. 그의 날이 끝나자 웃음이 터졌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소 어색했다. 왜인지 모르게 모두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결심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을 열고 있었다. 그 문 뒤에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세상, 한때 모든 것을 걸었던 무대가 있었다. 사람들의 조롱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사람만을 바라봤다. 자신을 조롱한 그 남자, 강준호.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을 본 몇몇 사람은 이상하게도 숨이 막혔다. 그것은 반항의 시선이 아니었다. 오히려 운명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어떤 결의가 있었다. 그날 밤 그 짧은 대답 하나가 행사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진짜로 그 약속을 이행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그들의 세상을 뒤집을 거라는 것을. 한소연의 이름이 처음 신문에 실린 건 24시였다. 서울 발레단의 새 별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자들은 그녀를 가장 한국적인 선을 가진 무용수라고 불렀고, 평론가들은 기술보다 감정으로 춤추는 예외적인 무용수라 평했다. 그녀의 춤은 완벽한 계산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도쿄, 파리, 빈에서 열린 국제무용제까지 그녀는 어디서나 박수를 받았다. 무대에 오르면 관객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교만으로 변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무용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건 어느 겨울밤이었다. 국립극장에서 열린 특별 갈라 무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행사였다. 그녀는 그날도 리허설이 끝난 뒤 무대를 바라보며 손끝에 긴상을 다듬었다. 몸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고 동료들은 오늘은 네가 빛나는 날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무대 조명이 그녀를 비추던 순간까지는. 공연의 마지막 장면, 점프와 회전이 이어지는 순간 그녀의 왼발이 미끄러졌다. 짧은 비명과 함께 들린 뚝 하는 소리. 무대는 그대로 멈췄고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음압은 계속 흘렀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다. 병원으로 실려가던 그 길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 일어나 무대에 서리라는 확신이 이상하게도 그때는 있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의사의 첫마디는 잔인했다. 신경 손상이 심합니다. 수술 후에 걷는 건 가능하겠지만 전문 무용은 어렵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천장을 바라보았다. 병실의 흰빛이 너무 차가웠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매일같이 트레이닝하던 발이 이제는 침대 위에서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3달 동안 병원 침대에서 자신을 잃어갔다. 언론에서는 그녀의 회복을 다뤘고 발레단에서는 대체 무용수를 급히 세웠다. 동료들은 1번, 2번, 3번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길이 끊겼다. 결국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회복센터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았다. 물리치료사의 손길 아래서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지만 예전의 움직임은 돌아오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지만 그건 단지 걷는 것일 뿐 춤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춤을 기억으로만 이어갔다. 재활이 끝난 후 그녀는 더 이상 언론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한때 인터뷰를 청하던 기자들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름을 검색해도 오래된 기사 몇 개만 남았다. 그렇게 그녀는 세상의 조명에서 내려왔다. 무용계는 새 얼굴로 채워졌고 관객들은 금세 다른 영웅을 찾았다. 그녀는 고향 근처의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기초 발레를 가르치며 살았다. 아이들은 순수했고 그녀는 그들의 몸짓 속에서 잃어버린 꿈을 조금씩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학원은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그 후로는 청소, 식당, 창고일 등 닿는 대로 일을 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체념이 익숙해졌다.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집 거울 앞에 섰다. 발끝을 세우려 하면 다리가 떨렸고 중심을 잡으려 하면 통증이 밀려왔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점점 비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무용수라 부를 수 없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이름은 잊혔고 기억은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한소연이라 했지만 그녀 자신은 이미 그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 회사가 바뀌어도 직책은 같았다. 청소 이모. 그 말은 때로 모욕처럼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그룹에서 행사 청소 계약이 들어왔다.
높은 임금과 단기 계약 조건에 끌려 그녀는 주저없이 지원했다. 행사의 화려함은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단지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이상하게도 그런 평범한 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말끝의 조롱이 너무 익숙했다. 그건 예전에 기자들이 던지던 말, 그리고 관객이 그녀의 실수를 이야기하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늘 위에서 아래로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언제나 잔혹했다. 저 사람이 내 아내보다 잘 출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주겠다. 그 말이 끝나던 순간 무언가가 터졌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무대에서 쓰러지던 자신을 봤고 병실의 하얀 불빛을 봤고 재활실에서 혼자 걸음을 떼던 순간을 봤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겹쳐진 지금의 자신을 봤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밀어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자신을 숨겨왔지만 진짜 자신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청소부라 부르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용수였다. 그녀는 웃음을 삼키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야. 이건 시험이야. 세상은 다시 한번 그녀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명도 관객도 박수도 필요 없었다. 오직 자신과의 싸움만이 남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고 대신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음악이 떠올랐다. 부드럽게 흘던 차이코프스키의 선율, 발끝이 공중을 스칠 때의 떨림, 관객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의 정적,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얼마나 견뎌왔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자. 그 결심은 단단했고 조용했다. 그날 밤 웃음소리와 조롱이 가득한 그 장소는 다시 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 앞에 다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은 그녀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 피아노의 첫 음이 울려 퍼졌을 때 윤혜진은 익숙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무대가 자신을 위한 자리라고 믿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팔을 우아하게 펼쳤다. 수년간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 배운 왈츠 동작들이 그녀의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아름답고 적당히 기품 있는 움직임이었다. 손님들은 예의상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동보다는 의무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윤혜진은 그것조차 만족스러웠다. 음악이 끝나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한소연을 흘겨보았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그렇게 말했다. 모두가 그 말을 이해했다. 한소연은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갔다. 아무 장식도 아무 장비도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저 사람 진짜로 하려는 건가? 다른 누군가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DJ가 다시 음악을 틀기 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같은 곡으로 해주세요. 처음부터.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그 말이 끝나자 강준호는 피식 웃었다. 같은 곡이라니 재미있곤. 그럼 어디 한번 보자고.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같은 왈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첫 음이 울리자마자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느꼈다. 수많은 밤 혼자 연습하던 그 음악이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지만 가장 두려워했던 곡. 한소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남은 건 음악뿐이었다. 그녀는 첫 박자를 정확히 잡았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불안하거나 망설임이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리듬을 타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변했다. 단순한 왈츠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무대가 아닌 현실의 땀과 상처가 그 움직임 안에 있었다. 그녀는 발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균형을 잡았다. 그 모든 것은 계산된 동작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정의 흐름이었다. 몇몇 손님이 숨을 삼켰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단지 그들의 눈앞에서 춤이
춤이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몸은 부드럽게 회전했다. 그러나 그 회전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잃고 버텨온 세월이 담긴 움직임이었다. 음악의 중간 부분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그 멈춤이 공기를 흔들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 강준호를 향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를 평가하듯 차분하고 명확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제 보시죠. 누가 진짜 무대 위의 사람인지. 강준호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가 마셨던 와인의 잔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윤혜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곧 자신이 비춰지는 듯한 기분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소연은 다시 몸을 돌렸다. 마지막 파티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발끝으로 리듬을 끊어냈다. 3번의 회전, 완벽한 중심, 그리고 마무리. 그 모든 동작은 한 사람의 삶이 압축된 기록 같았다. 음악이 끝났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어딘가에서 박수가 터졌다. 한 사람, 2사람,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 누군가는 눈가를 닦았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강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대단하네. 재밌는 쇼였어.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만든 조롱의 무대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한소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에는 승리의 제스처도 감정의 흔적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평온함이 있었다. 윤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무용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춤은 배운 것이었고 한소연의 춤은 살아온 것이었다. 손님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하찮게 여겼던 여성이 자신들이 평생 보지 못한 무대를 보여준 것이다. 그 순간 계급과 지위의 경계가 무너졌다. 누구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다. 한소연은 홀로 서 있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그녀의 무대였다. 그녀는 이 무대를 위해 10살 때부터 살았고 수없이 부서진 몸으로도 여기까지 걸어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이번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 그녀의 시선이 객석을 스쳤다.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 조용히 눈을 내리깐 강민재,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강준호. 그들 모두가 한순간의 침묵 속에 갇혔다. 그녀는 뒤돌아 무대 끝에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생의 징후였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 청소 여성이 상류층의 무더회에서 세상을 멈추게 한 것이다. 그 무대는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실의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눈앞에서 봤던 건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 상처의 힘, 그리고 잃어버린 용기의 부활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모두 그 눈빛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눈빛이 곧 한 시대의 준열이 될 거라는 걸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다. 음악이 완전히 끝난 순간 공기는 마치 멈춘 듯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정적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혼합이었다. 몇 초의 침묵 후 누군가의 손끝에서 미약한 박수가 타졌다. 그 소리는 곧 이어져 커졌고 마침내 장내를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예의로 시작된 박수는 점점 진심으로 변했다. 처음엔 당황한 듯한 표정이던 사람들의 얼굴에 이제는 경외가 스며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한소연, 맞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그날 공연이었소. 불의의 사고로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주변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몇몇 기자들이 휴대폰을 들었다. 그들은 이미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참석한 인플루언서들과 협력사 관계자들도 속삭였다. 이게 진짜라면 내일 기사거리야. 회장이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강준호는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만합시다. 장난이 너무 길었어요. 목소리는 평정하려 애썼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눈빛이 그를 멈추게 했다. 바로 그의 아들 강민재였다. 민재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한소연의 무대가 담겨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부끄러움, 존경, 그리고 후회. 그는 느꼈다. 아버지의 잔인한 농담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무심코 지켜보며 묵인했던 세상의 불공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한소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고요했고 표정은 담담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라졌다. 그 속에는 오래된 상처를 넘어선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가 자신을 보든 상관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이태원 평론가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강준호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했다. 회장님, 방금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국 무용계가 잃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재능을 짓밟던 게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그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오만이었네요. 그 말은 마치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주변의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강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억지로 웃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단지 오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가 쏟아낸 변명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다. 그 순간 윤혜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자신이 부끄러워진다는 감정이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 부부를 바라봤다. 그들의 세계가 조금씩 금이 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민재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한소연을 향해 다가갔다. 촬영해도 될까요? 그 말은 허락을 구하는 듯 했지만 사실 이미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들어 영상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소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어떤 기대도 어떤 계산도 없었다. 다만 사실을 남기겠다는 의지뿐이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태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었던 이름 하나를 되찾았습니다. 한소연, 한국 무용사의 한 시대를 대표했던 무용수. 그 이름이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의 박수가 다시 터졌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그러나 그 박수는 강준호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은 이미 메모를 하고 있었다. 강원그룹 회장, 전설적인 무용수를 조롱하다. 제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는 그 사실을 눈치챘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윤혜진은 남편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그녀도 이해했다. 오늘 밤은 단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한편 한소연은 여전히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직도 박수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녀의 귀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건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묵혀있던 짐이 풀리는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존엄이라는 걸 깨달았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웃던 이들은 침묵했고 조롱하던 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알았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부와 권력이 무너진 현장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상류층 사이에서는 단 하나의 이름이 회자되었다. 한소연. 그 이름은 오랫동안 잊혔던 기억을 깨웠다. 그리고 누군가의 오만을 무너뜨리는 상징이 되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박수의 여운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한소연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다. 단지 단단한 결심만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쏠렸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공간을 갈랐다.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었다. 강준호의 얼굴은 단번에 굳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농담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의 목소리는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다. 한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모두가 들었을 겁니다.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 청소직원이 내 아내보다 잘 춤춘다면 내 아들을 주겠다. 웅성거림이 번졌다. 사람들은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 말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았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켰다. 영상이 녹화 중이었다. 강준호는 손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그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말이었어요. 다들 그런 유머 하나쯤 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었다. 그때 조용히 서 있던 강민재가 움직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 그게 유머였다고요?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녹화 버튼을 누른 채 화면을 들어 올렸다. 이걸 보세요. 영상 속에는 강준호의 목소리가 명확히 담겨 있었다. 웃음소리, 조롱, 그리고 그의 목소리. 이 청소직원이 내 아내보다 잘 춤춘다면 내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의 폭소. 순간 행사장은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강준호는 영상이 끝나자마자 민재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주변의 손님들 중 몇몇은 그 장면을 다시 촬영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한소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님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람을 직업이나 출신으로 판단한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완벽히 침착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강준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사과를 요구해? 당신은 그저 계약직 청소부일 뿐이잖아. 그 외침은 마지막 남은 권위의 흔적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공허했다. 민재가 아버지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멈추게 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민재는 한소연을 향해 돌아섰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아버지의 말은 부끄럽고 잔인했습니다. 그런 농담이 허용되는 세상이라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보다 진심이 느껴졌다. 한소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 느꼈다. 이 젊은 남자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한소연은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부정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회장님, 오늘 밤 당신이 잃은 건 권위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은 무겁지만 동시에 명확했다. 강준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아내 윤혜진조차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한참 후 강준호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오랫동안 세워온 자존심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졌다. 그 사이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조금 전까지 웃던 이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비쳤다. 그들도 똑같이 조롱했고 그 조롱이 이제 얼마나 추했는지를 깨달았다. 이태원 평론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예술이 인간의 품격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반대로 권력은 품격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도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할 말을 다 했다.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제 가족에게 큰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기록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발언과 그 이후의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건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다. 하지만 이번의 박수는 공연을 위한 것도 감탄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용기와 또 다른 사람의 진심에 대한 존경이었다. 강준호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가 만든 결과였다. 그날 밤 웃음으로 시작된 파티는 진실로 끝났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 한 사람의 조용한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행사장이 조용히 정리될 때 한소연은 마지막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한쪽은 용서를, 다른 한쪽은 존경을 담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이제 이 자리는 더 이상 그녀의 싸움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겼다. 복수로가 아니라 존엄으로. 그 밤 서울의 가장 화려한 건물 한가운데서 권력은 무너졌고 인간의 품떡이 다시 세워졌다. 영상은 다음 날 새벽 누군가의 손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엔 몇 초짜리 짧은 클립이었다. 강준호 회장 청소부 조롱 사건. 그 제목 하나로 인터넷은 폭발했다.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수십만을 넘어섰고 그 안에는 한소연의 이름도 함께 떠올랐다. 전설의 발레리나 한소연, 청소부로 살아가다 라는 문장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아침이 되자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그녀의 이름과 강준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뉴스 헤드라인은 비슷했다. 국가적 예술인을 모욕한 재벌 회장, 예술보다 권력을 믿은 자의 몰락, 한소연 품격으로 응답하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동시에 감동했다. 그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자신이 잊고 살던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강원그룹은 그날 아침부터 혼란에 빠졌다. 주식은 장 시작과 동시에 폭락했고 주요 거래처가 연달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외 파트너들은 신뢰 상실을 이유로 협력을 중단했다. 회장이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전에 회사의 전화선은 항의로 마비됐다. 그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권위는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사무실로 들어온 강준호는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수백 개의 메시지, 기자의 전화, 임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는 모두를 향해 고함쳤다. 이건 음모야. 누군가 꾸민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를 보호하던 사람들은 이미 그를 피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룹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위기관리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윤혜진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의 이름이 기사의 하단에 실렸다. 윤혜진, 남편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결별 선언. 한때 상류층의 우아함을 자랑하던 그녀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기자들은 그녀의 침묵을 해석하려 했지만 진실은 단순했다. 그녀는 부끄러웠다.
그날의 무도회가 단지 남편의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의 민낯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반면 한소연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영상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감동으로 번졌다.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예술단체들은 그녀를 초청했다. 부서진 무용수의 귀환, 무대보다 빛나는 인간의 품격 같은 제목이 붙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녀는 처음에는 출연을 거절했다. 세상의 관심은 두려웠다. 그러나 며칠 후 한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싶었어요. 청소라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부끄러운 거죠. 그 인터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단정한 목소리에 울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게 진짜 품격이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저거야. 이 사람은 예술가이기 전에 인간이다. 며칠 뒤 그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인생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한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예전엔 춤으로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 버티는 사람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야말로 진짜 예술입니다. 그 말에 학생들은 오래도록 박수를 보냈다. 그 사이 강원그룹의 상황은 악화됐다. 정부 조사와 언론의 압박이 이어졌고 윤리위원회는 강준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가 세운 제국은 하루가 다르게 붕괴했다. 남은 건 고립과 후회뿐이었다. 그는 사무실 한켠에 앉아 인터넷 화면을 바라보았다. 한소연의 인터뷰 영상이 메인 뉴스로 걸려 있었다. 화면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승리의 표정이 아니라 단단한 평화였다. 그는 속삭였다. 왜 그날 나는 그냥 사과하지 않았을까? 그 한마디가 공허하게 울렸다. 며칠 뒤 강민재는 공식적으로 부사장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짧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부끄러운 건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제 자신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진 이름과 책임을 다르게 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진심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 무렵 한소연은 새로운 무대의 제안을 받았다. 서울문화예술재단에서 그녀에게 단독 공연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무대보다 중요한 건 그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녀의 선택은 또 한 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SNS에는 한소연 재단을 만들자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고 작은 기부들이 쌓여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그 모든 건 그녀가 직접 요청한 적 없는 일들이었다. 세상은 스스로 그녀를 끌어올렸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게 조용히 살았다. 인터뷰 요청이 와도 광고 제안이 들어와도 대부분 거절했다. 대신 매일 새벽 동네의 작은 문화센터로 향했다.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기본 발레 동작을 가르쳤다. 그녀는 그 시간이 세상의 어떤 조명보다 따뜻하다고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복귀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녀는 춤으로 싸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이긴 거야. 그날 이후 한국 사회에서 존중이라는 단어는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조용히 미소 짓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다. 다만 자기 자신으로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세상을 바꾸는 일이 가능했다. 강준호는 마지막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그가 홀로 커피숍 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기억했다. 한소연.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무용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선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군가의 몰락위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존엄 위에서 피어올랐다.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의 끝자락, 서울의 거리는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묘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날 도심 한복판에 새로 문을 연 서울 댄스호프 예술센터 앞에는 작고 소박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춤은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라 표현할 용기를 가진 모든 이의 언어입니다. 그 문장은 한소연이 직접 쓴 가지였다. 센터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고 어떤 아이는 보호시설에서 왔다. 한소연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귀한 무용수가 아니었다. 그저 세상에 다시 손을 내민 한 사람일 뿐이었다. 개관식은 단출했지만 따뜻했다. 사회를 맡은 이는 문화재단 관계자였고 초대된 손님들은 대부분 그녀를 도운 사람들과 학생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이었다. 그런데 행사 시작 직전 한 사람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강민재였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단정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무대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 화분은 제가 직접 키운 겁니다. 이곳의 첫 기념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도 잎이 마른 적이 없는 식물이에요. 물을 조금만 줘도 잘 자랍니다. 이곳의 아이들이 그 식물처럼 자라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한소연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랫동안 무대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무대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마음이 사람을 세우고 마음이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이어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누군가는 저에게 왜 용서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지만 용서는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적으로 터졌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인간의 품격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예술의 시작이라고. 박수가 터졌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박수를 쳤다. 강민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죄책감만이 아닌 존경이 깃들어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한소연은 홀로 교실에 남았다. 창밖에는 아직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만든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춤을 추고 싶어요. 그 글을 읽으며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그날 저녁 전국의 방송사들은 서울 댄스오프 센터 개관 소식을 전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화면 속의 그녀를 보며 댓글을 남겼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녀는 다시 일어선 게 아니라 세상을 일으켰다.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다. 그 무렵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불이 꺼진 거실 안 텔레비전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앞에는 늙어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준호였다. 화면 속에는 환히 웃는 한소연과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는 식은 커피가 있었다. 화면이 바뀌고 사회자가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오만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만 정직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어.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그 후회는 늦은 시간이었고 그조차 그녀의 용서에 닿을 수 없었다. 며칠 뒤 한소연은 아이들과 함께 첫 수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서툰 발레 동작을 흉내내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예술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춤을 배우는 중이 아니라 삶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교실 한쪽 벽에 손글씨로 적힌 문장을 붙였다. 진짜 춤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순간에 시작된다. 그 글귀를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떠올렸다.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무너뜨렸던 사람들까지. 모든 이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강민재가 다시 센터를 찾았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서서 한소연을 갈아보았다. 그녀는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이제는 행복하신가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행복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죠. 그 대답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저도 이제 제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누군가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럼 우리 함께 해요. 이곳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교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달려왔다. 선생님, 다음 곡 틀어주세요.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녀는 음악을 틀었다. 아이들은 서툴지만 열심히 몸을 움직였다. 한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춤을 잃지 않았다. 단지 세상이 다른 무대를 주었을 뿐이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잔잔한 멜로디가 울렸다. 그것은 복수의 노래가 아니라 회복의 노래였다.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열을 매기지만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서울의 작은 예술센터에서 한 무용수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 사람을 높이는 건 지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할 때 우리는 누구나 춤출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수가 아닌 침묵으로 답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경외와 존경이 담긴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용서의 춤이라 불렀다. 그리고 오래도록 회자된 한 문장이 남았다. 사회가 아무리 차갑더라도 한 사람의 따뜻함이 세상을 다시 춤추게 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존엄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오만함은 한순간 빛날 수 있지만 진정한 품격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고 마음과 진심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소연의 이야기는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냉정하더라도 마음의 따뜻함과 서로에 대한 존중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이런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온기를 담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